1316년 8월 26일 저녁 프랑스 크레시 평원의 진흙탕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500명의 귀족 기사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금빛 갑옷, 화려한 문장, 세습된 명예, 그 모든 것이 진흙과 피로 뒤덮여 있었죠. 그들을 죽인 것은 같은 귀족도 신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10실링짜리 나무 활을 든 농민들이었습니다. 이날 이전까지 전쟁은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사도가 죽은 날, 그 피로 얼룩진 하루를 해부합니다. 14세기 중엽의 유럽은 기사의 세기였습니다. 전장의 신, 봉건제의 정점, 명예와 용맹의 화신으로 군림하던 기사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 그 자체였고 권력의 핵심이었으며 전쟁의 룰을 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기사를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추는 데에는 오늘날 가치로 수억 원이 들었습니다. 말 한 필에 0파운드, 갑옷 한 벌에 수백 파운드,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다루기 위한 평생의 훈련. 기사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돌격은 천둥이었고 그들의 창은 번개였으며 그들 앞에서 보병들은 밀집처럼 쓰러졌습니다. 중기병 돌격. 그것은 중세전쟁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수백 톤의 철과 근육이 시속 40km로 돌진하면 그 앞에 모든 것은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전술이 아니라 물리학이었고 귀족의 특권이었으며 신이 허락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치명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산골에서는 장궁이라는 무기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나무 막대기, 그러나 6피트 길이의 이 무기는 숙련된 손에서 분당 12발을 쏠 수 있었고 200m 거리에서 갑옷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기는 농민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숙련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그것은 세습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였습니다. 영국 왕실은 이미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모든 남자에게 일요일마다 활쏘기를 의무화했고 축구를 금지했으며 전국에 활쏘기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군사혁명의 씨앗이었고 아직 아무도 그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잔인한 교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긴장은 수십 년간 쌓여왔습니다.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 플랑드르 지역의 양모 무역권, 가스코뉴 지방의 영유권,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어머니를 통해 프랑스 왕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프랑스는 살리카 법전을 들어 여성을 통한 계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337년 백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전투들에서 영국은 이미 장궁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340년 슬라위스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는 장궁병들의 화살 세례에 괴멸당했고 육지에서도 소규모 교전들에서 영국의 새로운 전술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귀족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했고 자신들의 용맹과 숫자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1346년 여름 에드워드 3세는 약 15명의 군대를 이끌고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프랑스 땅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필리프 6세의 무능함을 백성들에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쉐보쉐라고 불렀습니다. 기사도적 전투가 아니라 심리전이자 경제전이었습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곡식을 빼앗고 가축을 도살하며 너희 왕은 너희를 지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노르망디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동했고 그 뒤에는 연기와 재만이 남았습니다. 칼레로 향하는 길목에서 플랑드르의 아군과 합류하려던 계획이었지만 프랑스군의 움직임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에드워드는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냥꾼인 동시에 사냥감이라는 것을요. 필리프 6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땅이 불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귀족들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저 섬나라 야만인들을 당장 짓밟아야 한다. 그는 유럽 전역에 소집령을 내렸고 귀족들은 명예를 위해, 복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전리품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보헤미아의 요한 왕, 알랑송 공작, 플랑드르 백작, 신성 로마 제국의 기사들, 제노바의 석궁 용병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깃발 아래 모였고 각자의 자존심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모인 프랑스군은 약 30, 0명에서 35, 0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영국군의 2배가 넘는 숫자였고 그중 12, 0명이 완전 무장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유럽 귀족 사회의 정예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반짝였고 그들의 깃발은 바람에 나부꼈으며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영국군을 바다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로 센 강을 메울 것이다. 필리프는 이렇게 선언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숫자에서 열세였고 보급은 부족했으며 적진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센 강을 건너려 했지만 다리들은 모두 파괴되어 있었고 프랑스군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8월 24일 간신히 강을 건넌 영국군은 북쪽으로 계속 이동했지만 이제 전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그는 크레시라는 작은 마을 근처의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완만한 경사, 측면을 보호하는 숲, 그리고 앞쪽의 넓은 평지, 이상적인 방어 지형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다. 여기서 우리는 이긴다. 아니면 죽는다. 8월 25일 밤, 영국군 진영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에드워드의 명령은 명확했고 병사들은 움직였습니다. 장궁병들은 활 시위를 점검하고 밀랍을 발라 비에 젖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화살은 개인당 60발에서 100발씩 배치되었고 추가 보급이 뒤에 준비되었습니다. 보병들은 말뚝을 깎아 땅에 박았습니다.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말의 가슴 높이로 촘촘하게 그것은 말이 달려올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작은 참호와 구덩이들도 파여졌습니다. 말이 발을 헛디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덫들이 평원에 깔렸습니다. 에드워드는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그의 16세 아들 에드워드, 후에 블랙 프린스로 불리게 될 소년이 지휘했습니다. 왼쪽은 노선벌랜드 백작이 그리고 중앙 예비대는 왕 자신이 맡았습니다. 장궁병들은 V자 형태로 배치되었습니다. 양 날개가 앞으로 돌출되어 중앙으로 돌격해오는 적을 측면에서 쏠 수 있도록. 그것은 살상구역이었고 죽음의 깔때기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명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기사들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사가 말에서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사는 기마전사였고 돌격은 그들의 본능이었으며 말은 그들의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농민들과 함께 싸운다. 우리는 그들 옆에 선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기사들은 투덜거렸지만 복종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귀족들이 진흙 속에서 평민들과 나란히 섰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전술적 필요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결정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에드워드는 병사들에게 고기와 맥주를 배급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셨으며 무기를 점검했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을 청했고 어떤 이들은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죽거나 영웅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프랑스 진영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군대가 행군으로 지쳐 있었고 보급은 엉망이었으며 명령 체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각자 자신의 부대를 거느렸고 각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며 누구의 명령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봉을 서야 한다. 아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더 오래되었다. 제노바 놈들을 먼저 보내라. 우린 마무리만 하면 된다. 그들은 다투었고 필리프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보급품은 뒤처져 있었고 약탈할 마을도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긴 행군 끝에 도착했고 피곤했으며 짜증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우리가 이기면 영국군의 보급품을 빼앗으면 된다. 그리고 에드워드를 사로잡으면 엄청난 몸값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전투가 아니라 사냥이 보였고 적이 아니라 전리품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만이었고 곧 죽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귀족들 사이의 자존심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알랑송 공작은 자신이 왕의 동생이므로 선봉을 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플랑드르 백작은 자신의 부대가 가장 정예이므로 자신이 먼저 돌격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보헤미아의 요한 왕은 장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위해 참전했고 최전선에 서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축제로 착각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뽐내고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며 시인들이 노래할 영웅담을 만들 기회로 여겼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스포츠였고 명예의 게임이었으며 신분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단순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고 프랑스 진영에서는 여전히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영국 진영에서는 침묵과 기도만이 흘렀습니다. 두 군대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1346년 8월 26일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빗줄기가 크래시 평원을 적셨고 대지는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영국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궁병들은 활시위를 풀어 옷 속에 숨겼고 활은 밀랍 덕분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반면 프랑스군은 혼란 속에서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제노바 석궁병들의 시위는 빗물에 젖었고 그들의 방패는 수송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석궁은 습기에 약했습니다. 젖은 시위는 탄력을 잃었고 사정거리가 줄어들었으며 위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전체 요리일 뿐이다. 메인은 우리 기사들이 장식할 것이다. 프랑스 귀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프랑스군의 선두가 크래시 평원에 도착했고 언덕 위에 영국군을 발견했습니다. 필리프 6세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공격한다. 병사들이 지쳐있고 대열이 무너져 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귀족들은 폭발했습니다. 내일 저 겁쟁이들이 도망칠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리라고? 왕께서는 우리의 명예를 모욕하시는가? 필리프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귀족들의 연합체를 다스리는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격하라. 그 순간 프랑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제노바 석궁병 약고 0명이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용병이었습니다.
충성심도 애국심도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석궁을 들고 젖은 시위를 확인하며 방패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면서 언덕 위에 영국군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장궁병들은 시위를 다시 걸었고 화살을 시위에 걸었으며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00m, 250m, 200m. 제노바 병사들은 멈춰섰고 석궁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쏘았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갔지만 젖은 시위 탓에 대부분은 짧게 떨어졌습니다. 몇몇은 영국군 진영에 도달했지만 방패와 갑옷에 막혔습니다.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영국 장궁병 0명이 동시에 활을 당겼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화살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날아갔고 제노바 병사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한 명의 숙련된 장궁병은 10초에 한 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0명이면 초당 800발, 10초면 0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결처럼 끊임없이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제노바 병사들은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화살을 맞았습니다. 목에, 얼굴에, 가슴에, 다리에 갑옷이 있는 자들은 버텼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천 갑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장궁의 화살은 그것을 종이처럼 뚫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쓰러졌으며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석궁병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재장전할 시간도 없었고 막을 방법도 없었으며 살아남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렸습니다. 뒤로 프랑스 진영을 향해. 프랑스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비겁한 놈들, 우리가 돈을 지불했는데 도망을 쳐? 겁쟁이들을 죽여라. 그들은 칼을 뽑았습니다. 자신들의 용병을, 자신들이 고용한 병사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제노바 병사들이 프랑스 기사들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동맹이 동맹을 죽였고 고용주가 고용인을 살육했습니다. 그것은 광기였고 전선의 붕괴였으며 프랑스군 스스로가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제노바 병사들의 시체가 진흙 속에 쌓였고 그들의 피가 프랑스 기사들의 발에 묻었습니다. 영국군은 언덕 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아직 제대로 된 전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귀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들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돌격하면 한 번에 끝난다. 그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복수심, 자존심, 명예욕이 판단력을 집어삼켰습니다. 0명의 기사들이 말에 올랐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30kg, 말의 갑옷까지 합치면 50kg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철의 파도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느리게. 왜냐하면 지늘기 말의 발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향해, 영국군을 향해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돌격했습니다. 영국 장궁병들은 기다렸습니다. 150m, 120m, 100m. 에드워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두 번째,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더 정확했으며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장궁의 진정한 살상력은 근거리에서 나타났습니다. 100m 안에서 장궁의 화살은 판금 갑옷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말은 갑옷이 약했습니다. 얼굴과 목, 다리는 거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화살은 말의 눈을 관통했고 목을 꿰뚫었으며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기수는 내동댕이 쳐졌고 뒤따르던 기병은 넘어진 말과 충돌했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마리가 쓰러지면 세 마리가 넘어졌고 세 마리가 넘어지면
10마리가 부딪혔습니다. 돌격은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귀족들은 앞이 막힌 것을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명예가, 오만함이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시체 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갔고 화살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언덕 아래의 평원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말의 비명, 사람의 비명, 쇠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는 화살의 소리, 휙, 휙, 퍽,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살을 뚫는 소리가 교향곡을 이루었습니다. 진흙은 피로 물들었고 시체는 쌓여갔으며 전장은 도축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영국 진영에 도달했습니다. 말뚝을 넘어 화살을 뚫고 기적처럼 살아남아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진정으로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보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기사는 30kg의 갑옷을 입은 느린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도끼, 창, 칼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옷의 틈새를 노리는 숙련된 일격들이었습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 기사들은 쓰러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돌격이 실패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물러났고 영국군은 여전히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지휘관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전술을 재고하고 계획을 바꾸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귀족들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농민들이 감히 우리를 막는다고 다시 간다. 두 번째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언덕을 향해 같은 화살을 맞으며 같은 죽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집단적 광기였고 귀족적 오만함의 극치였으며 역사상 가장 비싼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화살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영국 병사들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체 더미 속에서 화살을 뽑아내기 위해 죽은 프랑스 기사의 몸에 밝힌 화살을, 죽은 말의 옆구리에 꽂힌 화살을 그들은 뽑아서 다시 시위에 걸었습니다. 피 묻은 화살이 다음 기사를 꿰뚫었습니다. 죽은 귀족의 화살이 살아있는 귀족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이었고 효율적이었으며 끔찍하게 실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맞았던 바로 그 화살에 죽어갔습니다. 아이러니는 피로 쓰여졌습니다. 돌격은 계속되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프랑스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귀족들은 명예를 위해 싸웠고 어떤 이들은 복수를 위해 싸웠으며 어떤 이들은 단지 물러설 수 없어서 싸웠습니다. 후퇴는 비겁함을 의미했고 비겁함은 명예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차라리 진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기꺼이, 어리석게, 그리고 헛되이 언덕 아래의 평원은 이제 걸어다닐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서 말이 시체를 밟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 위로, 말의 몸 위로, 부서진 갑옷과 깃발 위로 그들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었습니다. 8번째 돌격 즈음, 환경 자체가 프랑스군의 적이 되었습니다. 진흙은 너무 깊어져서 말의 발목까지 빠졌고 피와 섞여 끈적한 수렁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말에서 떨어지면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진흙이 그들을 붙잡았고 갑옷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으며 뒤따르는 아군이 그들을 밟았습니다. 익사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아니라 진흙과 피에 질식하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공포와 절망에 그들의 화려한 문장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그들의 이름은 비명 속에 묻혔으며 그들의 명예는 진흙탕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시인들이 노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살이었고
악몽이었으며 인간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이었습니다. 9번째, 10번째 돌격. 프랑스군의 의지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은 무너졌습니다. 지휘관들은 죽었고 조직은 붕괴되었으며 남은 것은 개별 귀족들의 절망적인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가문이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죽으러 갔습니다. 명예를 위해, 자존심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물러설 수 없는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기사 계급은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이날 그것이 그들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보헤미아의 요한, 왕, 10년 전부터 장님이었던 50대의 노인. 그는 전장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으며 그의 왕국은 이 전쟁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왔습니다. 동맹의 의리를 위해, 기사로서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투가 시작되자 그는 부하들에게 전황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예, 폐하. 우리는 대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야 한다. 보헤미아의 왕은 전장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그의 부하들은 애원했습니다. 폐하, 보실 수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죽음입니다. 요한은 웃었습니다. 모든 죽음이 무의미하다. 그러나 어떤 죽음은 명예롭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내 말을 너희 말들과 묶어라.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간다. 부하 기사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말의 고삐를 서로 묶었습니다. 왕의 말을 중심으로 좌우에 2명씩의 기사들이. 그들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운명을 함께할 죽음을 향한 행렬. 그리고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장님 왕이 이끄는, 볼 수 없는 자가 앞장서는 가장 슬프고 가장 용감한 돌격. 요한이 들었던 마지막 소리들을 상상해 봅시다. 말발굽 소리, 점점 빨라지는 심장박동 소리, 그리고 갑자기 천둥, 화살들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휙, 휙, 휙. 몇천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오는 소리는 천둥이나 폭포수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옆에 기사가 신음하는 소리, 말이 비명 지르는 소리, 쇠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화살이 자신의 갑옷을 때리는 충격, 말이 비틀거리는 움직임, 그리고 마침내 땅으로 떨어지는 감각. 그가 느꼈던 마지막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통, 후회, 아니면 안도감? 마침내 증명했다는 자신이 여전히 기사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명예가 시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요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 위에 있었고 부하들과 함께 묶여 있었으며 칼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마치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처럼. 에드워드 3세의 아들 블랙 프린스는 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6세의 소녀는 울었습니다. 적이었지만 그는 진정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린스는 결정했습니다. 요한 왕의 문장을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겠다고. 세계의 깃털과 IHDIN, 나는 섬긴다 라는 문구. 그것은 지금까지도 웨일즈 왕자의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600년이 지난 후에도 장님 왕의 용기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영원히 기억되는 것? 아니면 단지 명예롭게 죽는 것?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을. 기사도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구시대의 마지막 숨이었으며 명예가 실용성에 패배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돌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후에도 프랑스 귀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었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프 6세는 직접 돌격에 나섰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신하들만 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몰았고 화살의 비를 뚫으려 했으며 그의 용기는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물리학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화살 하나가 그의 턱을 꿰뚫었습니다. 갑옷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뼈를 부수고 살을 찢었습니다. 필리프는 비명을 질렀고 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붙잡았고 강제로 전장에서 끌어냈습니다. 폐하, 물러나셔야 합니다. 필리프는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퇴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패배를 맛보며 자신의 군대가 학살당하는 것을 뒤로한 채 오리플람, 프랑스 왕실의 신성한 깃발이 진흙 속에 버려졌습니다. 붉은 비단의 금실로 수놓아진 샤를마뉴 시대부터 내려온 성스러운 상징. 그것은 결코 땅에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결코 적에게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프랑스의 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것은 시체들 사이에서 말똥과 피가 섞인 진흙 속에서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고 가려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상징을 위해, 의미 없는 용기를 위해 14번째, 15번째의 돌격. 이제 돌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그것은 조직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개별 기사들이, 작은 무리들이 절망과 분노와 자존심에 이끌려 언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러 간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전쟁을 위해 훈련받았고 용맹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며 물러서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실은 쓸모없었습니다. 화살은 믿음을 관통했고 진흙은 진실을 삼켰으며 역사는 그들의 용기를 비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고 어둠이 전장을 덮었습니다. 그제야 전투는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났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어둠 속에서 도망쳤고 부상자들은 신음했으며 죽은 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영국군은 언덕 위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혹시 모를 야습을 대비해. 그러나 야습은 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에게는 더 이상 공격할 의지도 능력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국군은 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부상자들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자들을 마무리하는 것. 자비는 없었습니다. 전쟁에는 자비가 없었고 특히 이런 전쟁에는 부상당한 기사들이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 나는 백작이다. 몸값을 지불하겠다. 어떤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자들은. 그러나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칼로, 도끼로, 단도로 목을 그어 심장을 찔러 머리를 내리쳐 빠르게 효율적으로 감정 없이. 영국 병사들은 시체를 뒤졌습니다. 귀중품을, 무기를, 갑옷을. 어떤 갑옷은 너무 훌륭해서 그 자체로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훔쳤습니다. 아니,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규칙이었고 승자의 권리였으며 살아남은 자의 보상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8월 27일 크레시 평원의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고 햇빛이 조금씩 스며들었으며 전장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과 말의 시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부서진 무기와 갑옷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피와 진흙이 섞여 검은 수렁을 이루었습니다.
깃발들이 찢어진 채 땅에 박혀 있었고 문장들이 진흙으로 뒤덮여 알아볼 수 없었으며 황금빛 장식들이 아침 햇살에 비참하게 반짝였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피, 똥, 땀, 그리고 죽음의 냄새. 까마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개들이 어슬렁거렸으며 구더기들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진실이었습니다. 명예도 영광도 없는 단지 죽음과 부패만이 있는 현실, 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사망자 약 500명의 귀족 기사, 그 중에는 공작 3명, 백작 11명, 기사 12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헤미아의 요한 왕, 알랑송 공작, 플랑드르 백작, 그 외 이름도 잊혀진 수많은 귀족들, 평민 병사들까지 합치면 총 사망자는 10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평민의 시체를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군의 사망자 약 40명에서 3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500대 40 혹은 0대 300.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완전한 학살. 필리프 6세는 도망쳤습니다. 부상당한 채, 굴욕당한 채, 패배를 인정한 채 그는 근처 성으로 피신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누구시오? 성주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성주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왕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문은 열렸고 필리프는 들어갔으며 그날 밤 그는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위해. 그는 왕이었지만 귀족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전술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존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쁜 왕이었고 끔찍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패배는 그의 통치를 정의했고 그의 유산을 망쳤으며 역사의 그를 실패자로 기록했습니다. 생존한 프랑스 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농민들이 기사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나무화리 강철 갑옷을 이길 수 있는지.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신분, 혈통, 명예,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진흙 속에서는 백작도 농민도 똑같이 죽었고 화살 앞에서는 세습된 용맹도 쓸모없었으며 전장에서는 돈과 훈련이 혈통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총이나 기요틴 없는 피로 쓰여진 역사의 방향을 바꾼 혁명.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부정했으며 어떤 이들은 미쳐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크레시 전투의 여파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500명의 귀족이 죽었다는 것은 500개의 영지가 주인을 잃었다는 의미였고 지방 행정이 마비되었다는 의미였으며 봉건 체제가 흔들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상속 분쟁이 터져나왔고 권력 투쟁이 벌어졌으며 혼란이 퍼졌습니다. 어떤 영지는 어린 상속인에게 넘어갔고 어떤 곳은 먼 친척들이 서로 싸웠으며 어떤 지역은 아예 주인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할지도 모르고 누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지도 몰랐습니다. 봉건제의 기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귀족이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이 귀족에게 복종한다는 계약. 그러나 귀족들이 죽었고 보호는 사라졌으며 계약은 깨졌습니다. 사회적 충격은 더 깊었습니다. 기사 계급의 신성성이 붕괴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 사회는 기사를 전사의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신이 선택한 자들, 혈통과
훈련으로 완성된 전쟁 기계, 평민과는 다른 존재. 그러나 크래시는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기사는 죽을 수 있었고 농민에게 질 수 있었으며 그들의 용맹은 전술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을 죽인 것이 다른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농민의 아들들, 양치기들, 목수들, 대장장이들, 그들이 훈련받고 조직되고 올바르게 배치되었을 때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정예인 기사들을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급 구조 전체를 위협하는 발견이었습니다. 만약 농민이 전쟁에서 귀족을 이길 수 있다면 다른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정치에서는, 경제에서는, 사회에서는 귀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특권이 능력이 아니라 전통에 기반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은 화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군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크래시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기병 돌격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숫자는 전술을 이길 수 없다. 용기는 기술에 진다. 그들은 영국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보병 중심의 편성, 방어적 진영, 원거리 무기의 활용, 프랑스도 장궁병을 양성하려 했지만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장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평생의 훈련이었으며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화를 배웠고 법으로 강제되었으며 전국적인 경기가 열렸습니다. 프랑스는 이것을 하룻밤에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석궁에 더 투자했고 중보병을 강화했으며 방어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장군들은 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10년 후 1356년 푸아티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다시 한번 영국군을 공격했고 다시 한번 장궁의 화살 세례를 받았으며 다시 한번 대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왕까지 포로로 잡혔습니다. 장 2세 필리프의 아들, 그는 용감했고 명예로웠으며 아버지의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사처럼 싸웠고 기사처럼 패배했으며 기사처럼 포로가 되었습니다. 몸값은 300만 크라운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조 원. 그것은 프랑스 경제를 파탄냈고 세금을 폭증시켰으며 농민 봉기를 촉발했습니다. 하나의 전투가 한 나라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시대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크래시는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꿨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명예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력과 전략의 싸움이었고 자원과 조직의 경쟁이었으며 기술과 혁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개인의 용맹보다 집단의 규율이 중요해졌고 세습된 지위보다 훈련된 능력이 가치 있어졌으며 화려한 갑옷보다 효과적인 무기가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근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총은 없었고 대포도 초기 단계였으며 군대는 여전히 봉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평민이 전쟁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씨앗, 기술이 혈통을 이긴다는 씨앗, 그리고 전쟁이 더 이상 신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이라는 씨앗. 크래시의 교훈은 군사학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첫째, 지형을 선택하라. 에드워드는 싸울 땅을 골랐고 적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언덕은 방어자에게 유리했고 진흙은 기병을 느리게 했으며 숲은 측면을 보호했습니다. 지형은 병력 차이를 상쇄했고 때로는 역전시켰습니다. 둘째, 화력을 집중하라. 8. 영명의 장궁병이 한 방향으로 쏘았을 때 그들은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분산되었다면 효과는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되었을 때 그들은 무적이었습니다. 셋째, 규율을 유지하라. 영국군은 명령을 따랐고
위치를 지켰으며 충동적으로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은 정반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고 조직은 붕괴했으며 용기가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적의 약점을 노려라. 영국은 말을 쏘았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말. 말이 쓰러지면 기사는 무력했고 돌격은 실패했으며 전술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간단한 원리였지만 효과적이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크래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기사를 양성하고 장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말값만 해도 수백 파운드였고 갑옷은 장인이 몇 달을 작업해야 했으며 무기는 최고급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평생의 훈련, 종자와 시종들의 급여, 그리고 유지비까지 한 명의 기사는 움직이는 재산이었습니다. 반면 장궁은 10실링이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화 10개, 나무 막대기 하나와 실 한 뭉치. 물론 훈련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회 전체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크래시에서 10실링짜리 무기가 0파운드짜리 기사를 죽였습니다. 수만 번. 이것은 군사 경제학의 혁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부자만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평민 중심의 군대로 효율적인 무기를 통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민주화되었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그러나 장궁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크래시로부터 100년 후 화약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초기의 대포는 부정확하고 느렸지만 그들은 진화했습니다. 머스킷이 개발되었고 소총이 나타났으며 결국 기관총이 발명되었습니다. 장궁병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총은 훈련이 거의 필요 없었고 더 강력했으며 갑옷을 확실하게 뚫었기 때문입니다. 장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명한 원리는 남았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이긴다. 혁신이 관습을 이긴다. 그리고 진보는 모든 무용담을 삼킨다. 장궁병들은 기사들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총병들은 장궁병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으며 기관총병들은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이고 무기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이며 기술의 역사는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방법을 개선해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크래시는 또한 전쟁의 민주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이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만이 무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들만이 전투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으며 그들만이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구경꾼이거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크래시 이후 평민이 전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싸웠고 이겼으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 전체에 균열을 냈습니다. 만약 농민이 귀족과 같은 전장에 서서 싸울 수 있다면 왜 다른 영역에서는 안 될까요? 이 질문은 수백 년에 걸쳐 답을 찾았습니다.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로, 평등사상으로 크래시는 군사적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혁명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봉건제는 몇백 년 더 지속되었고 귀족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농민들은 여전히 억압받았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넓어졌으며 결국 무너졌습니다. 보헤미아의 요한 왕의 죽음은 크래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위해 죽었고 의미 없이 죽었으며 아름답게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기사도의 모든 모순을 담고 있었습니다. 용감했지만 어리석었고 명예로웠지만 쓸모없었으며 감동적이었지만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증명하려 했을까요?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것, 장님도 전사일 수 있다는 것, 아니면 단지 기사로서 죽는 것이 기사로서 사는 것보다 쉽다는 것? 우리는 그의 내면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거부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죽었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의 선택이었고 그는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역사는 그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용기, 시대착오적 명예라고. 그러나 역사는 또한 그를 기억합니다. 6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문장은 웨일즈 왕자의 가슴에 빛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크래시 마을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전장을 보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천 개의 시체, 끝없는 피, 그리고 무너진 명예. 그들은 매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은 개별적으로 묻혔습니다. 관을 만들고 기도를 하고 문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찾아올 수 있도록. 평민들은 집단, 매장되었습니다. 큰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던져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름도 기도도 표시도 없이 죽음 앞에서도 계급은 유지되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냄새는 견딜 수 없었고 작업은 끔찍했으며 사람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잊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미쳐버렸으며 어떤 이들은 다시는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영광은 시인들이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현실은 크래시 마을 사람들이 본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크래시 평원은 다시 농경지가 되었고 풀이 자랐으며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땅은 기억합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 때마다 화살촉이 발견됩니다. 갑옷 조각이 나오고 뼈가 드러나며 역사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크래시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1316년 8월 26일 기사도가 죽은 날의 흔적을. 마을 입구에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세가 끝났다.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세는 공식적으로 몇백 년 더 지속되었고 봉건제도 서서히 무너졌으며 변화는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맞습니다. 크래시에서 무언가가 죽었고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구시대의 확신이 죽었고 새 시대의 가능성이 태어났습니다. 귀족의 특권이 죽었고 평민의 잠재력이 태어났습니다. 명예의 환상이 죽었고 현실의 잔인함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래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승리의 이야기로? 영국의 영리함과 프랑스의 어리석음? 아니면 비극으로? 수천 명이 무의미하게 죽은 학살?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고 전쟁은 영웅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승리와 비극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크래시는 영국에게 승리였지만 인류에게는 교훈이었습니다. 기술이 힘을 이긴다는 교훈, 조직이 용기를 이긴다는 교훈, 그리고 오만함이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는 교훈. 프랑스 귀족들은 패배했지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권력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고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결국 역사에 의해 짓밟힙니다. 크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장궁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그들은 승리를 축하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한 일에 충격받았을까요? 대부분은 단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평생 양을 치고 밭을 갈고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수천 명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귀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장궁병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고 그들의 감정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었지만 역사 속에서는 익명으로 남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극입니다. 크래시에서 진짜 영웅들은 이름 없는 장궁병들이었지만
기억되는 것은 죽은 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문장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이 기록을 남겼으며 시인들이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레시의 유산은 군사 전술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것은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명예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보란 무엇인가? 프랑스 기사들은 용감했습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돌격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어리석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16번이나 반복했으니까요. 영국 장궁병들은 영리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잔인했습니다. 부상자를 마무리하고 시체를 약탈했으니까요. 누가 옳았을까요? 명예롭게 죽은 자들 아니면 효율적으로 죽인 자들? 아마도 둘 다 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미덕은 약점을 동반하며 우리의 승리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크레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피로, 진흙으로, 그리고 시체로. 그날 이후 전쟁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신의 심판이 아니었고 더 이상 명예의 경기가 아니었으며 더 이상 귀족만의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산업이 되었고 과학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끔찍한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크레시에서 시작된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장궁은 총으로, 총은 대포로, 대포는 탱크로, 탱크는 미사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드론이 하늘을 날고 AI가 표적을 선택하며 버튼 하나로 도시를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레시로부터 멀리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기술이 용기를 이기고 혁신이 전통을 이기며 진보는 모든 낭만을 삼킵니다.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진보입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1346년 8월 26일 저녁 크레시 평원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귀족이 죽어 있었고 그들의 시대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림 왕은 자신의 명예를 지켰고 프랑스 왕은 자신의 얼굴을 잃었으며 영국 왕은 자신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보였습니다. 그날 중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근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대는 첫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신분은 운명이 아니고 전통은 절대가 아니며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농민의 화살이 역사를 갈랐습니다. 10실링짜리 나무 막대기가 천년의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도는 죽었습니다. 명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현실이 잔인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혹은 비극이라고.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역사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순간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고 새로운 영상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감상하실 수 있으며 독점 콘텐츠와 비하인드 스토리에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레시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랑스 기사들은 용감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전장에 있었다면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승리하는 쪽? 아니면 명예를 지키는 쪽? 댓글로 토론해 봅시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주는 질문은 영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늘 실패하지만 말입니다.